자, 단락이 이제 단원이 바뀐 거죠. 시장론의 이제 시험 목차는요. 부동산 시장하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 하고요. 목차는 이렇게 두 가지만 제시를 해요. 두 가지만. 네, 여기 이제 시장 안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하고요. 주택시장 분석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통상 요 세 가지 중에서 문제가 언급이 되고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 지대론, 도시 내부 구조 이론, 그 다음에 입지론. 소제목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제목은 여러분들 목차에는 안 나오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압축을 해드리는 거예요. 압축해드리는데 작년에는 여기서 다 문제가 나왔어요. 이 세 가지에서. 근데 입지론에서는 이게 계산 문제 나온 거예요. 허프 모형 계산 문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두 개, 뭐 여과라든가 뭐 효율적 시장 이론 뭐 이런 것도 출제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단 이제 이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한다 그러면 지대론 좀 싫어해요. 이거. 그렇다고 얘도 좋아하냐면 썩 좋아하진 않아요. 이것도 사람이 있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나오는 거죠. 여기 기본적인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거 계산에 대한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그죠? 다른 학원에 갔더니 한 30대 먹은 총각이 있는데 자기는 계산 문제를 보면은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산수 문제 내주고 다 풀어야 집으로 보내줬대요. 근데 자기는 산수가 싫었대요. 어릴 때부터 숫자가. 그리고 맨날 4시, 5시에 집에 가고 그랬었대요. 이게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열이 받았으니까 이제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는 지금까지 숫자하고는 친해진 적이 없대요. 그 뭐 숫자만 봐도 토할 것 같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지 마라. 대신에 이론을 해가지고 6점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안 되는 거를 붙잡고 있지 말고요. 잘할 수 있는 것도 잘하면 되죠. 뭐. 그래서 확실하게 점수도 하시면 되니까. 계산에 대한 것은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배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요즘은 이 시장의 특성을 물어볼 때 순수하게 부동산 시장의 공간 시장의 개념으로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효율적 시장에 대한 것도 여기다 집어넣고요. 금융론에서 배우는 금융시장이 있죠. 걔들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같이 구성이 되니까. 그죠? 심할 때는 경제 논리도 들어와요. 그게 그런 것까지만 인용을 좀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 부동산 시장 그래서요. 개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개념은요. 일반 시장 개념 얘기하는데요. 경제학에서는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거는 다 시장이라고 봐요. 그죠? 근데 이 거래가 성립될 때 옛날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 시장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 시장이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라든가 또는 이 공간을 수반하는 시장을 구체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왜 장이라는 게 열려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성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유통경제가 발달한 다음서부터는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논리를 따지면 외환시장, 선물시장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갖다가 공간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지극히 구체적 시장이에요. 그죠? 근데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면은 또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에 따라 틀려진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관계상 극단적으로 제주도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럼 주거를 정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국한이 돼요? 제주도하고 한정된 공간에 국한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지극히 무슨 시장? 구체적 시장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면은 반드시 제주도에만 투자하는 법은 없어요. 그죠? 다른 공간 어디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추상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시장도 될 수 있고 뭐가 추상적 시장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 성격을 떼요? 부동산 시장은 이 시장이 없어요. 이게 형성이 안 돼요. 무슨 시장밖에 안 된다? 지역시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둔산동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둔산동에 가면 주택시장도 있고 뭐 상업용도 있고 공업용도 있고 특수목적 부동산 시장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시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주택만 놓고 보게 되면 단독주택시장이 있고 공동주택시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근데 얘가 자가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고 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오리동이라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얘네랑 똑같은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세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임대료도 틀리고 거래 관행도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S전자 주식을 거래할 때는 전국에 어디서 거래하든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역시장이면서도 이 안에 여러 개 이렇게 하위시장이 있죠. 서브마켓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역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111페이지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죠. 예,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신고전학파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들에서 만들어낸 시장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성립 조건이 한 4가지 주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면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뒤에 가면은 정보의 완전한 정보, 상품의 동질성, 진퇴의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요건 중에. 근데 부동산 시장은 특성상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게 없어요. 그죠? 일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생산자들은 좀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시장을 옮겨 다니기가 쉬워요. 감자 심다가 옥수수가 괜찮아 그러면 옥수수 심는다는 이런 논리로 시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 유행이라 그러면 이 도시에 뭐가 쫙 깔리는 거예요. 노래방이 쭉 들어섰다가 걔가 사양길이고 요즘은 또 치맥이 또 대세야. 그래서 또 치킨집이 또 쭉 들어섰다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을 옮겨 다니기 쉬운데 부동산 시장은 그게 불가능하죠. 내 상품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강남에 요즘 재건축 경기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부동산을 짊어지고 강남에 가서 심호만 놓기만 하면 이건 또 대박이 나는 건데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조건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독점 시장의 성격도 있다라고 그래요. 모든 토지가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요 특정한 이 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선호를 해요. 그럼 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토지에 비해서 좀 더 독점 가격이라는 걸 형성하면서 거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런 독점 시장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이다. 일반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에 가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 개념에 대해서도요, 학자들에 따라서 제시하는 거는 조금 틀려요.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나온 것도 있죠. 부동산 시장이란 수요자 공급자에 의해서 거래를 통해서 권리의 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이스라는 학자가 이제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뭐가 성립하는 시장이다. 권리의 뭐가? 예, 이게 이루어지는 시장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활동할 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상품이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그죠? 그럼 시장에서 얘들을 거래하면 얘들이 움직이는 건 없죠.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권리에.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시장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알프레드 린과 제롬 다소라고 하는 교수는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양과 질과 위치 등의 모든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건 이제 공간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 둔산동에도 30평형 아파트가 있고요. 오류동에도 30평형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시세가 같아요, 틀려요?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서로 다른 시장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공간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분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범위에 따라 개별 부분 전체 시장 있는 것도 있고요. 용도에 따른 분류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거는 뭐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참고하셔도 되고. 그럼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있어요. 그 특성은 그래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에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 시장의 국시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면서도요. 이 안에 여러 개의 무슨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위 시장 또는 무슨 시장? 부분 시장이 존재하죠. 조금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해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지역 시장이면서도 이렇게. 그래서 지역별로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시장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뭐 얘기해 드렸냐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B자 들어간 애들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내역이 외부로 공개가 돼야 안 돼요. 이게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만 돼 있지 그 거래 내역 자체는 공개가 잘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저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은 그 부동산에서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고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 이 내역에 대한 것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 같으면 다운 계약서를 많이 쓰는데 요즘은 업 계약서를 또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원래 비싸게 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세가 올라간 거를 그걸로 살짝 덮으려는 거죠. 그렇죠? 하여간 기발하긴 기발해요. 그죠? 그럼 그거 다 누가 만들었겠어요? 다 중개업자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땅이 수용이 될 때 그죠? 거기다가 비싼 묘목 심으면은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중개업자들이 개발한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상품은 다 중개업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한 사람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 저희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거는 6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돈을 많이 버시려고 그러면 합격한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할 때도 간신히 했는데 뭐 합격하면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죠. 매년 저기 개정세법 나오는 것도 잘 귀찮아갖고 안 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세법 개정된 거 아시죠? 세법 매년 개정이 돼요. 여기 매년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중개사분들이 바뀌는 세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년 새롭게 들어오는 이제 소공이 있으면 그 친구는 바로 공부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친구는 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참. 그 다음에 비표준화잖아요. 거래된 상품은 표준적인 게 없죠. 그 다음에 시장이 비조직적이죠. 그죠? 이런 식의 구성이기 때문에 시장은 결코 조직적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부동산은요, 유통구조도 틀려요. 일반 상품은
생산지하고 이게 소비지가 틀려요. 그죠? 공장에서 생산해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가정에서 소비하는데 부동산 상품은 이게 같다고요. 짓는 데서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일반 상품하고 이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가 어렵죠. 그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B가 빠지면 틀리는 거겠죠? 간단하게.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이걸 조절하기가 곤란하대요. 뭐 수급 조절의 곤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조절하기가 곤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거예요. 생산의 장기성 때문에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훨씬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간평할 때도 했었잖아요. 이게 가치면 이게 가격이라고요. 이 거래 가격이 가치 이상도 반영하고 이하도 반영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일 때. 그죠?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발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거 말고도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겠어요? 내구성이죠. 그렇죠? 수명이 긴저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그렇죠? 이미 공급된 물량을 한 번에 소진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거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위치의 고정성이 있죠. 일반 외 가전제품은 대리점 간에 물건을 갖다 밀어주면서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죠? 대전시장이 세종시장에게 전화해서 형님 이번에 아파트 10채만 꿔주면 내년에 지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수급 조절이 안 된다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가면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할 때 유의를 해야 될 게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나중에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투자할 때 유동성 위험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가치의 손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4월 10일까지 한 3억 정도가 현금이 필요해요. 급하게. 근데 가지고 있는 거는 5억짜리 물건밖에 없어요. 부동산. 그러면 걔가 한 보름 만에 팔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5억짜리 물건을 한 500만 원 깎아가지고 4억 9,500에 내놓으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1,000만 원 깎아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한 4억 그러면은 혹시 누가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을 거고 100만 원 그러면 바로 팔릴 거고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법적인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해요. 시장기구가 가격기구니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바로 따라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공급 물량을 늘려주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들어가야지 원하지 않는 지역에 공급이 들어가는 것은 별다른 영향을 주질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 시장에 이런 법적인 제한이 많은 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8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금융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있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죠. 올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역전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한 거죠.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유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임을 시킬 수밖에 없죠. 뭐
상황이 지금 현재 중대한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면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업무 파악하고 다시 또 대처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안 맞겠죠. 그래서 그대로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 2번 인상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준금리를. 근데 미국 애들이 내년에 3번을 더 올리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또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불안하겠어요.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 하면서 이제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커지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하여간 뭐 또 지켜봐야 되죠. 그런 것들을 누가 다 봐야 돼요. 중개업자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그런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잘 파악을 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겠죠. 그 나중에 이제 틀림없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물어볼 텐데요. 지금 금리가 역전이 돼서 그렇다는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뭐 이런데 요즘 대출 받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볼 때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그럴 때 만약에 고총각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고총각은 대답해 줘야 되는 거야.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럴 수는 없어. 그렇잖아?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물어보지 뭐 그냥 물어보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도변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보게 되면 효율적 시장 배우셨죠?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중강성이 있고 약성이 있고 강성이 있으면 어디까지 형태가 나타나요? 어디까지? 이거 중강성까지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여기다 물어본다고요.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묶어서 내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이 이제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시장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알려드렸지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고총각, 교환. 맞아. 그래. 오늘 한 건 하고 가라 그래. 자, 이게 교환이라든가 거래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이 있을 때 그거를 효율적인 생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분업이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었죠. 분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생산이 되면, 그죠?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분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교환이 성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교환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어디다? 시장이에요. 그 옛날에는 이 교환을 할 때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뭐를 매개로 교환이 성립했겠어요? 가격이. 그럼 이 가격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뭐를 제공해줘요? 정보를 제공해 주죠. 뭐를 생산을 하고 뭐를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물고기가 있고 바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한 끼 식사로 먹어봤더니 물고기가 훨씬 더 포만감이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고기를 찾는 사람이 많고 물고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영을 배워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시장으로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을 때 사람들의 선호도가 아파트를 더 많이 선호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짓는 어떤 뭐 자원과 어떤 인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어디다 투입하겠어요? 아파트를 짓는 쪽에다가. 그래서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 주는 걸 자원 배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서 뭐를 또 유도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이라는 거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은 116페이지에 자원 및 공간 배분 기능이 있다고 그러죠. 예, 옆 페이지에 가면은 그림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교환 기능 이런 게 있고 정보 제공 기능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이해를 하셔서 제목 정도만 구별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부동산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합리적인 가격을 시장에서 제시를 못해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협상에서 가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유지 또는 수정되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파괴되면서 다시 또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풀이된다는 거죠. 그림에 보면요. 이게 가격이고 이게 시간이 됐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셀러스의 약어니까 이게 매도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고요. 이게 바이어스니까는 매수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죠. 그죠? 그러면 둘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제 하나의 가격이 만들어질 때, 그죠? 요 점 왼쪽에서는 교차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각각 주관적인 제한 가격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한 30평형 아파트 사면서 취득 가격, 거래 비용, 그 다음에 유지 관리 비용, 냈던 대출 받았던 거 이자, 나중에 자기가 팔을 때 생각하는 이윤, 이런 거 계산해서 한 5억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고, 여기 있는 매수자는 소형 아파트를 처분하는 가격, 그 다음에 아니면 전세 보증금, 그동안에 저축했던 돈 일부는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야지 그래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서로 같은 규모의 물건인데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갭이 있잖아요. 이거를 조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중개업자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소 가면은 중개업자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느 규모의 물건, 그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를 꼭 물어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설득이 시작되는 거죠. 4억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동네 시세가 현재 한 4억 5천에서 4억 8천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6억도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융자 더 받아서 사라 이런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일단 유도를 하죠. 근데 매도자가 5억에 내놨잖아요.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8천인데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집 보러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지나면은 매도자가 전화하죠. 왜 우리 집은 집 보러 안 오냐고. 너무 비싸게 내놨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죠. 좀 낮춰보는 게 괜찮을까요? 그럼 예, 낮춰보세요 얘기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 낮출 때 많이 안 낮출 거 아니에요. 한 500, 1000 이렇게 내놓으면 또 냅두는 거죠. 그럼 또 한 달 지나면 다시 또 연락이 오겠죠.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되냐가 물어보죠. 그럼 현재 시세를 해서 조금 낮춰서 얘기하죠. 그럼 거기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율을 해서 4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얘가 하나의 가격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요 주변에 비슷한 물건의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시세가 형성이 될 거고. 요게 시간이 갈 때 이렇게 유지될 수도 있죠.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 얘가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또 싸게 거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수히 많은 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유지 수정됐다, 파괴되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게 어디라는 거야? 시장이라는 거야. 이런 가격이라는 움직임이 발생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개별 협상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가격이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중개업자분들이 시장기구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중개를 갖다가 이제 성사를 시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중개사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서 거래할 때 되게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나와 있는지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자가 선비사자예요. 그죠? 변호사, 의사, 판사 있죠. 그 사람 다 선비사자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이 여러분들도 국가고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도 국가고시 합격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국가고시 합격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러분 없으면은 이사 가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어요. 자,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은 정보가 주시장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가설의 형태로 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설이라는 게 이제 검증을 거치면 이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론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시장의 효율성이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이걸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그러고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한다. 그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주식시장의 주가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격 결정이 돼요.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그런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고 부동산 가격도 요동을 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 소문.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나 루머에 의해서도 얘들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예를 그렇게 들어드렸잖아요. 증권가에 가면 찌라시라고 돌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만 갖고도 주가는 움직여요. 부동산 시장에 가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여기 시청역 주변이 개발이 된다더라. 그렇잖아요. 어디가 들어선다더라. 이런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돌아야 안 돌아요? 돈다고요. 그러면 그런 정보가 소문이 돌아도 거래 가격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영향을 주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소문이 돌면 그걸 거래 가격에 반영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비싸게 받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매수자는 성도 틀리잖아요. 확인되지 않는 어떤 루머를 가지고 거래 가격을 비싸게 지불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간에 조율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개업자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기초로 거래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거래를 성사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요,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죠? 근데 다만 요 정보라는 거는 무슨 정보라는 거예요? 발표된 정보만. 그죠? 발표되지 않는 정보는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미래 정보는 반영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보나 루머나 소문에서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라고 그래요? 현재 가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나요? 자, 오늘 오전에 정부가 발표해요. 충남 연기군과 조치원 일대를 뭐로 개발하겠다고. 세종시로. 그러면 이걸 발표하는 시점에 얘네가 바로 도시 형태로 바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한 6, 7년 이상 걸릴 거라고요. 그러면 얘네가 실상 바뀌는 거는 2024년 정도가 돼야지만 이걸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기 있는 요 부동산이 만약에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는 지금은 요만큼인데 이때가 되면은 이 토지의 가치가 훨씬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시점이 됐을 때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죠? 언제 가치가 변해요? 발표하는 시점에. 왜 발표하는 시점에 바뀌냐면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가치가 커지는 거야? 현재 가치가 커지죠. 그러니까 발표하는 시점에 미래 이익의 일부가 현재 거래 가격에 바로 반영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시장도 뭐를 갖고 있다?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단 반영되는 거는 공표된 정보까지만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공표되지 않는 것까지는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의의 설명이 돼 있죠. 118페이지 하단에. 그죠? 거기 보면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로 할 수 있을 때 따라서 어떤 정보에서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수익이 예상이 되면 가치는 그러한 수익이 발생하는 미래에 변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반영되는 즉시 뭐 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현재 가치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런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우리가 나눠보게 되면요. 유형은 약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강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때요. 나누는 근거는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약성이라는 거는요. 시장 가치가 어디에 정보가 반영이 돼 있어요? 예,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 무슨 시장? 약성. 그래서 이 시장 참여자들 있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일반 뭐 투자자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되죠.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한 무슨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혼자 하나 이제 차트 분석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매개로 투자하면 투자자는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약성에서는 초과이는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약성에서. 어? 고청 오늘 남아서 공부하고 하는 거지. 오늘 남아서 공부하고 하나? 그래. 혼자 학교 그지. 이천이 오늘 남아서 공부하고 하나? 그래. 이천 남아서 공부하고 한대.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한 기술적 분석이 있죠. 요거로 투자하면 무슨 이윤만 얻어요? 정상이만 얻는데 얘가 정보를 매개로 하면 초과이는 얻는다고요. 현재 또는 뭐 미래 정보를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얘가 요거를 가지고 투자해서 초과이는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얻을 수가 없다고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는. 근데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무슨 이윤을? 네, 초과이는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해본 거죠. 시간이고요. 어느 기업의 주가가 이제 상한가, 하한가에 있을 때 상한가 쳤다가 쭉 떨어져서 4월달 기점으로 반등을 해서 다시 상한가 쳤다가 쭉 떨어져서 다시 4월달 기점으로 반등을 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4월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하한선 떨어졌다가 4월을 기점으로 계속 반등해서 상한가 쳤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상한가 쳤다가 지금 떨어져서 4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된다? 이거 귀신도 모른다가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정보잖아요. 과거. 이건 과거의 움직임이 이랬다는 것이지 이게 현재 미래도 이렇게 움직임이 가져갈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 기업이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부도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 이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갈 거라고 예측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점에서 다 매수 주문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서 주가는 계속 뛰는데 거기다가 계속 매수 주문해서 주식 사봐야 정상 이윤 이상을 올리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시장이 무슨 시장이다? 그게 약성이라고요, 약성. 그게 얘는 과거의 정보로 매개로 투자하면은 무슨 이윤밖에 못 얻어요. 정상 이윤밖에는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매개가 돼야만 정보가 매개가 돼야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다? 그게 약성이란 말이에요. 약성. 그러면 여기 있는 중강성이라고 있을 때 얘는 시장 가치가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현재 밝혀진 정보를 매개로 한 무슨 분석을 하고 있다?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매개로 투자하면은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이름이 놓은 가치주라고 해서 S전자 주식을 얘가 살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현재 S전자 주식이 한 주에 만약에 200만 원에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제가 현재 알려진 정보를 매개로 분석을 해서 S전자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서 초과이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초과이는 얻을 수가 없어요. 잘해봐야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이미 그 기업 가치는 현재 이 주가에 다 반영돼 있잖아요. 현재 알려진 정보에 의한 S전자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정보 가지고 내가 분석해봐야 초과이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알고 지냈던 동창이 우연히 S전자 고위 임원인 거야. 걔가 우연히 통화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4월을 잘 기억해봐. 이렇게 한마디 주면은 그때 갑자기 사는 타임이면 그때 사면은 갑자기 얘네가 어떤 예를 들어서 신기술을 개발했다든가 뭐 이런 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알려진 정보로는 이거밖에 못 얻어요. 근데 뭐를 얻을 수 있으면 미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게 중요한 거죠. 미래 정보가. 이것만 얻을 수 있으면 뭐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문제지만 옛날에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서울에서 만약에 수도권으로 이렇게 해서 전철역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전철이 어디로 간다는 이 선이 있잖아요. 그때 선을 어디로 긋느냐에 따라서 이게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시비가 엇갈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지역 유지들에 대한 어떤 로비나 뭐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가기로 했던 건데 이게 약간만 틀어도 어떻게 돼요? 난리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복도 많이 쌓아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그 재산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사람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고 이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키워준다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땅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럼 몇 사람이 땅을 매입하면 그 사람을 끼워주는데 그 사람 땅을 이렇게 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이 필요한 사람은 이 땅을 꼭 사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박기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사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종잣돈 처음에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해갖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아마 건물이 그래도 한 두세 개인가 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원체 그런 면에서 주변 사람들의 신임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어쨌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에서 그래서 여기는 정보를 매개로만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매개로 투자하면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서 이렇게 자르잖아요. 예. 그러면 무슨 이유만? 정상 이유인 거예요. 뭐가 매개가 되면? 정보가 매개가 되면 초과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 있는 강성이 있죠. 얘는 시장 가치가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든 미공개된 정보든 간에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장에서는 투자하면은 투자자가 무슨 이윤만 얻어요? 정상 이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초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여기는 정보가 있어야만 초과인 얻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무슨 이윤을?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계 시장은 정보를 매개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무슨 이윤만 존재해요. 정상이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정보를 매개로 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건 약성하고 뭐밖에? 중강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의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형태는요, 나라마다 똑같진 않고요.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진국의 약성, 선진국의 강성,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은요, 웬만한 정보는 다 오픈이 돼 있죠. 그러니까 자국에 투자해봐야 큰 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걔네들이 어디로 진출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쳤다가 중국도 거쳤다가 동유럽으로 갔다가 아프리카, 남미 이런 식으로 흘러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못 사는 나라일수록 뭐가 제한이에요? 정보에 대한 공유가 잘 안 되죠. 먹고 사는 게 급급한 사람들이 무슨 개발 정보 이런 거 들었다고 해도 먼 나라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나타난다? 중강성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중강성. 약성은 과거의 정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강성 시장은 약성 시장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시장이죠. 그러면 강성은 얘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시장이 뭐? 강성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뒤에 120페이지에 가면 예제 나와 있죠. 120페이지에 가시면 예제 보시면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자 거기 2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강성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가치에 반영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는 초과이익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4번 지문해 봤더니 약성은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과거의 자료를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밖에는 못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정보를 매개로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가면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고기 파트를 하죠. 다 또 계산도 해야 되니까.